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주말에들 넥스트에 있었나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거 크라프트에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만들만 했겠네요. 집은 무지 힘들더군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시간이 배분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첫 번째 한 3시간 정도, 세 번째 시간까지 정도 하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의 그 주요 기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도 거의 한 4주, 한 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운영체제란 게 무엇인가, 매번 모든 어떤 이제 우리 렉처가 시작할 때 첫 시간에 그냥 우리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전달해준 운영체제의 정의와 역할과 왜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면서 운영체제를 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는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뒷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그 지식들은 담겨있지 않지만 첫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넥스트 운영체제 수업이 약간의 실습을 이제 포함하다 보니까 한 두세 주 가량을 리눅스 실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눅스 실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방법, 도구에 대해 살펴봤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개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앞으로 개발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 되겠지만 이런 이제 운영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넥스트에서는 여기에 두 번째 학기라고 이제 편제된 거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컴파일해가는 과정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빌드 도구나 디버거의 여러분이 손으로 익히는 그런 다른 실습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해서 부팅과 인터럽트 이런 몇 가지 개념들 얘기했죠.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팅, 인터럽트,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데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디 입사 시험을 볼 때 면접 문제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인터럽트 개념이나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프로그래머가 이용하는 시스템 콜, 또 라이브러리 함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운영체제 기능 첫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상기해 보면은 프로세스 관리 기능, 메모리 관리 기능, 파일 관리 기능,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에 보안, 장치 관리 등등등입니다. 여긴 더 이제 주요도 조금 작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개요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를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전달할 내용들인데, 바로 CPU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 어떤 상황, 즉 CPU가 추상되어 있는 모습, 그것을 운영체제가 해야 되는 게 그게 프로세스 관리라는 부분이고, 메모리, CPU와 메모리가 있을 때 메모리가 프로그램들한테, 소프트웨어한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저장장치,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 이렇게 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치자면은 프로세스 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도를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이번에 커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들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있죠. 이제 그 이유는 또 역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쉘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운영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주요한 몇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는데, 운영체제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중에서 오히려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배우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접하는 부분이 파일 쪽입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읽어보고 쓰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연습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만들면은 조금만 프로그램 연습을 해보면은 파일을 다루는 것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순서를 맞추자라고 해가지고 파일 쪽을 좀 앞쪽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저희 그 공룡책 교재를 보더라도 순서가 이렇게 순서되어 있을 거예요.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돼 있고 8장, 9장 이렇게 돼 있고 10장, 11장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경험에서는 앞쪽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주요 기능을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어렵고 까분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로는 강조를 계속 할 거예요. 그 구체적인 지식 부분, 아주 세부적인 지식보다는 이것들의 큰 그림, 왜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의 분류로서 뭔가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는가, 이 관리하는 기능 안에서는 왜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가, 문제 접근 방법,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 쪽에서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역시 무엇인가, 그 배경에는 왜 필요한가부터 할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게 뭐냐라는 걸 공부를 주로 하게 될 텐데, 머리에 넣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부탁하기를 왜를 먼저, 왜가 아니라 먼저라기보다는 왜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들을 소프트웨어 설계한 사람들, 또 지금 우리가 개발자들 왜 이런 방법을 쓰는가,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무엇이고 왜 이게 필요했는가라는 것, 그런 다음에 주요한 이제 기능, 내부 구조 이런 것을 살펴볼 겁니다. 즉 이 기능이라는 것이 운영체제가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기능이고, 그것이 곧 사용자나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운영체제는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제 운영체제 큰 소프트웨어는 모듈 구성 방식, 계층어 구성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들이 따로따로 이제 개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파일 시스템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 구조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교재에 들어있습니다.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부분이 10장과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장의 내용이 주로 이제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할 내용이고, 11장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료 구조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이 넥스트 수업에서는 이제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안에서 파일 시스템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정도가 핵심이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가 그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제 슬라이드 양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주로 글자로 그냥 여러분한테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놨죠. 그래도 그냥 변명처럼 얘기를 하자면은 절대로 대충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을 좀 이 슬라이드에서 뭘 전달했는가 그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본다면 슬라이드만 보고서도 주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슬라이드 잘 만들지는 않는데 하나 이렇게 올려가 봤습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은 여기 운영체제도 보면은 사실 여기가 또 이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저장 장치 관리라는 게 이렇게 또 따로 나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일 관리와 저장치 관리,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여러분이 아마 알만한 그 탐색기, 사실은 탐색기가 동작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음 시간까지 공부할 거나. 그런데 저장치 관리는 우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도 붙일 수가 있고 USB도 붙일 수가 있고 메모리 카드도 붙일 수가 있고 꽂아서 쓸 수가 있죠. 그것도 다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라는 걸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이는 얘는 진짜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드디스크는 혹시 소프트웨어 개론 시간에 뜯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하드디스크 안에 이런 원판이 있고 헤드라는 게 있어서 헤드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원판에 뭔가 데이터를 읽는다, 이런 동작 원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니까 사실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는 소프트웨어도 이 동작 방식에 맞춰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체제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몇 바퀴 돌았느니, 얘가 어디 갔느니, 이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장장치 관리 기법에서는 바로 그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얘가 하드디스크가 이 CPU와 메모리가 있는 이 버스상에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여기고, 파일 관리라는 것은 뭐가 됐건, 하드디스크가 됐건 USB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뭐 1TB의 저장장치, USB 1GB, 32GB 저장장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파일이라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이만큼의 광활한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 파일 관리라는 거는 뭐가 됐건, 하드웨어가 뭐가 됐건 밑에 저장장치 관리해서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걸 해줄 테니까 나한테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다. 거기다가 말 그대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런 공간이 있으면 내가 그냥 저장만 하면 파일 A 저장해, B 저장해, 그 다음에 읽고 싶으면 파일 A 어디 있는 거 찾아가서 읽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꽤 심오한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그나마 여러분이 느껴보라고 저는 의도로 그려놓은 게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 쇼핑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이 보급돼 있으니까 이런 주요한 사이트들의 물류 창고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게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 여러 개 중에서 한 군데 아마 한 지역에 한 창고를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일 텐데,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이 물류 창고가 필요한 것은 많은 물건들을 적재에 쌓아놔야 됩니다.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오는 대로 족족 막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다. 여기다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무조건 막 쟁여놓으면은 쌓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빈틈이나 보고 집어넣으면 되고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면 찾고자 할 때 이제 빼서 어딘가 다른 데다가 옮길 때 그게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내가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는 기억이 안 날 거고, 너무 많으면은 기억이 난다 할 때도 운 나쁘게 맨 구석지에 넣어놨어요. 그럼 밖에 내가 다 끄집어내고 안에 있는 것을 뽑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다음 주까지 할 거는 저장이라는, 컴퓨터에서 저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저장이라는 것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세계에서 공간이 있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유용한 물건을 두는 겁니다. 두는 거죠. 그 두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가 없다면 그냥 이 저장장치 관리, 하드디스크 액세스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바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 저장 공간에 대한 상당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엄청나게 큰 부피와 이 면적이 있지만 그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고 뭔가 복도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복도에서 이쪽 복도, 이쪽 복도, 이쪽 복도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뭐 웬만한 인간은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이렇게 물건을 배치했으면 어딘가에는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노트나 뭐 아니면 중앙 서버나 또는 단말기나 이런 데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덱스가 따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건을 찾으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다 뒤지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서서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나 먼저 인덱스를 찾아보고 곧바로 자기가 찾는 물건이 여기 있구나 해서 바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의 관리는 이런 물건이건 똑같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공간의 관리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장 관리의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그냥 이 그림에서 앞으로 우리가 파일 시스템 관련돼서 계속해서 밑에 깔고 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랑 바로 얘기해버리고 가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저장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필수적인 필수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요구하냐면 넓어야 된다는,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항상 넓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냉장고, 이제 이런 컴퓨터, 아니 운영체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반 컴퓨터 사용자로서의 하드디스크 1TB 하드디스크 샀는데 6개월 만에 다 찼어. 뭘 갖다 저장했는지 모르는데 다 찼어요. 또 냉장고, 어머니들이 이제
요만한 거 500m짜리 쓰다가 800m짜리 쓰면 엄청나게 넓어진 것 같은데 또 몇 달 있으면 다 차 있어. 사람은 우리가 쓰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래서 창고라는 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뭐 이제 인문학자가 연구한 건 아니고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데 저장 공간이라는 거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넓게 쓰는 방법은 뭐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우리가 서비스할 서버는 좀 고급스러운 서버이기 때문에 아예 투자할 때 저장 장치용으로 다른 시스템보다 한 2배,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뭐 몇 페타바이트만큼 만들어 두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언젠가 그건 다 찹니다. 그리고 그 차는 속도가 꽤 빨라요. 사람이 이렇게 쓸 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계속 그 용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용량을 늘려가야 되는데 두 번째, 저장장치 관리의 파일 관리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주어진, 그냥 우리한테 딱 1TB 주어졌어요. 주어진 저장장치를 가지고 가능하면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런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충돌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그 목적 없이 그냥 무조건 두 번째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냥 빈틈없이 그 적당한 크기가 들어오면은 쭉 쌓다가 빈틈이 조금 생기면 거기에 딱 맞는 크기 갖다 집어넣고 쌓고 또 빈틈이 있으면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빈틈없이 빽빽이 채워놓으면은 이 공간을 최대로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두 번째 목표에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목표에서 아주 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한 거는 어떤 게 더 우선순위 높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가 우선순위 높습니다. 먼저요. 우선순위 높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도 성능 좋고 버그 없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내가 원래 설계했던 기능들이 구현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완성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능 자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저장장치에 대한 요구사항도 그래서 결국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공간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제약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제약도, 그 규칙도 가능하면 이 공간을 조금 더 공간을 좀 더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충돌이 나고 어떤 면에서는 설계한 게 차곡차곡 넣게 되면은 그게 이 공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저장이라는 것은 뭐가 있든 간에 저장이라는 것은 항상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 효율적인 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일반 유저가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의 관리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효율적인 관리의 목표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당연히 거기 따라와가지고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주어진 공간이라도 공간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이제 파일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장장치 관리와 파일 관리의 그 차이는 방금 거기서 이제 찾으면 돼요. 파일 관리는 아래가 하드디스크인지 USB인지 뭐 빠른 저장장치인지 뭔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300기가 1TB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저장장치 관리는 구체적인 하드웨어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초기의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얘는 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초기의 저장장치는 대부분 다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SSD라는 게 나오고 USB도 꽤 용량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SD와 USB가 하드디스크와 같은 용도로 거의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성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드디스크를 똑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하더라도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 속도, 시간하고 SSD를 읽어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일 관리에서도 이게 SSD의 1TB냐 아니면 SSD의 100기가냐 하드디스크의 100기가에 따라서 파일을 넣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드디스크이면은 여기저기 뜸성뜸성 나가지고는 속도가 좀 느려요. 같은 연속된 파일인데 이 그림에서처럼
내가 인덱스만 되면은 여기에 하나 같은 곳을 배달될 물건이에요. 근데 박스는 달라요. 여기 하나도 여기 하나도 여기 하나도 여기 하나도 이렇게 가면서 찾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에는 이거 같은 거 사람이 여기 하나 가져오고 여기 하나 가져오고 여기 하나 가져오고 근데 그 박스를 여기 두게 되면 여기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웬만하면 이렇게 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SS에서는 그게 여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져온 다음에 여기를 가져오는 시간이나 여기 들렀다가 여기를 가져오는 시간이나 여기 들렀다가 여기를 가져오는 시간이나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같아요. 그러니까 놓는 방식에서 좀 자유도가 많아진 거죠. 자유도가 많아져가지고 구성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해서 두 번째 효율,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설계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얘기한 거는 꼭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게 파일 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쪽 슬라이드 몇 개는 좀 이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될 거예요. 그냥 타이틀 읽으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일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 그걸 안다고 전제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이미 다 해버렸죠. 한 1, 20분 이상을.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저장해야 됩니다. 다시 CPU 메모리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결국 메모리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서 동작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많아지고 이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메모리를 올리는 게 사람의 행위에 의한 시간 딜레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프로그램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라는 거.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이 다루는 데이터. 그냥 작게는 변수 값들인 거고 크게는 뭔가 의미가 있는 한 묶음, 변수들의 값들의 묶음. 그래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우리 인명, 그 사람 정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용이 훨씬 이제 점점 많아지죠. 특히 요즘에 멀티미디어 그 정보 처리,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또는 게임 프로그램 이런 거 쓰면서 한 프로그램이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저장 장치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고 저는 뻗어 가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어디 밖에서 뭔가 메모리에 넣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메모리에 올릴 수 있도록 저장 장치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고 여기에다가 저장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작았으니까 대충 넣어놔도 되는데 우리 방에 내가 박스 넣듯이 이게 이제 아마존의 물류창고처럼 엄청나게 큰 많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파일 관리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때 컴퓨터는 모든 이 저장의 범위 여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입니다. 메모리 올라가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 프로세스 관리에 의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이 저장 장치 쪽에는 뭔가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위를 파일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마존 창구에 아까 박스 단위로 뭔가 저장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는 모든 정보 데이터는 저장 장치에 저장할 때 파일이라는 개념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파일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 파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것은 데이터 파일에 속하는 것들은 또 많이 다양해지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림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프로그램의 고유한 형식을 가진 워드 파일의 고유한 형식을 가진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컴퓨터의 저장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파일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운영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어떤 체계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런 파일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그 대상물들을 그냥 파일 시스템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파일 시스템의 정의 혹은 의미가 아마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해한 다음에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 하는구나 아마 분명히 이해를 할 텐데 처음에 이해를 할 때는 야 이게 무슨 파일 시스템이야 무슨 파일 시스템이야 여기에 맞는 뭘 해 라고 하든가 또는 야 네가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져왔는데 외장 하드디스크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 들어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가리키면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의미 같은데 똑같이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하드디스크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냥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 규칙, 얘는 또랑을 복도를 이렇게 내놓고 파일 넣는 순서를 이렇게 넣는다, 이런 식으로 넣는다라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대로 저장된 상태.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 그 규칙대로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다가 파일 관리를 빼버리고 그냥 저장 형태에다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1TB의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규칙에 따라 저장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 하드디스크에는 이런 파일 시스템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USB 이런 거에서 여기는 혹시 FAT32, NTFS, HFS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FS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 노트북, 맥 OS를 설치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려고 뭔가 이제 쭉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되면 맥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될 거예요.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다루는 소프트웨어에 따라가지고 규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이 만들어 놓은 규칙은 리눅스나 윈도우즈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만 그걸 떼가지고 윈도우에 갖다 붙이면 읽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 그걸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보통 파일 시스템을 또 가리키는 대상은 이런 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런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운영체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운영체제의 어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전체가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죠. 운영체제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규칙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유저가, 프로그래머가 그냥 10메가짜리 파일을 저장해줘 라고 운영체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이 공간을 방금 전해드린 그 맥이나 리눅스의 어떤 저장 방식에 따라 가지고 저장을 해주죠. 그거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 시스템의 체계를 이해해가지고서 그 방식에 따라서 저장하는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일부분, 그것을 또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리눅스에는 뭐 ext 파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할 때 그때는 하드디스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파일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게 ext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파일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체계입니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다루게 될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도 비슷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오라클 DB다 라고 했을 때 오라클 DB라고 하면은 오라클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물들.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장되어 있는 상태, 그걸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도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가지고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요. 지금 그래서 앞부분 이제 사실 아까 다시 한번 또 이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순간 또 이제 또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목적에서 보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하고 싶었던 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인가, 그거에 파일 시스템이 주요한 기능, 그럼 이제 그 목표에 의해서 이제 뭔가 운영체제는 이게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이 순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살펴볼 내용은 구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조금만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파일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는 게 이거 이해하고 이걸 만드는 게 주 목표라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게 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이런 게 파일 시스템이다. 그리고 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 그걸 통해서 운영체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는 쫓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도 구조를 조금은 알자라고 해서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 맥락이라고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장장치의 구조라고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몇 장 뒤에 파일 시스템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저장 장치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드디스크, SSD, USB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이 이것들이 파일로 관리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500GB 하드디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저장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식의 구조로 만들어야지 이제 파일 관리하는 거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장 장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 장치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파일 관리 기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왜 그런지 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관리에 컴퓨터 시스템 설계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냥 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OS를 만든다면 저장장치 구조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 생 하드디스크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바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큰 시스템에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장치를 그냥 생 0에서부터 500기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 파일 시스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단 약간 좀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일을 어떻게 달다는 거죠. 뭐 굳이 또 이제 억지로 예를 들자면 이런 창고 건물이 있는데 창고는 그냥 바닥면만 있고 그냥 지붕이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네가 창고로 써 그러면 거기다 그냥 써도 되지만 또 그 창고를 여러 명이 나눠 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럼 창고 안에 간이로 몇 층을 이렇게 만들고 또 벽도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서 이쪽은 내가 쓰고 이쪽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또 뭔가 규칙 막 이렇게 저장을 할 거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규칙대로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놓고는 저장장치를 어떻게 나누는가. 파티션 볼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파티션, 좀 전에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1TB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걸 쓰는 용도가 좀 이제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 유저가 쓸 수 있고 여러 다른 파일 시스템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장치를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혹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 시스템을 넣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파티션 안에 파일 시스템을 넣는다 이런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이 하드디스크를 그냥 나는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로 쓸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먼저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게 파티션의 개념입니다. 파티션이라는 용어를 우리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어떤 이제 저장의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쪼개는 거. 그게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안에다가 하나의 파티션 안에다가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이제 컴퓨터들은 무슨 복구 기능, OS 복구 기능 또는 이렇게 덮으면 거의 전원이 꺼지는 건데 켰을 때 전원이 새로 들어가는데 부팅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지금 상태로 다시 올라오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조금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 저장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저장하고 앞부분의 일부분을 복구용 OS 이미지를 CD를 안 쓰고 복구용 OS 이미지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전원을 완전히 끄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하이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태를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 전원이 새로 켜지는 것 같지만 부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가 내가 덮었을 때 상태 그대로 화면에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팅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하드디스크들은 지금 윈도우즈만 하더라도 디스크 관리 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노트북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입니다. 이게 저장 장치의 구조입니다. 일단 이 그림은 저장 장치 구조인데 나는 겉에서 보기에는 C 드라이브 하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파티션입니다. 저장 장치를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일단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일 관리 기능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로 뭔가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 파티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파티션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는 여기 절전 모드, 하이버네이션 기능을 위한 저장 장소, 또 뭐 시스템 복구를 위한 저장 장소 이렇게 이제 부분을 요즘 그 시스템을 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안다면 여기에 100메가, 여기에 이렇게 아깝다. 그럼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통으로 다 CD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일반 유저들은 왠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개념이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지금 제가 계속 그냥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파일 시스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거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SSD나 하드디스크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파일 저장 장치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파티션 나눠놓고 그걸 파일 저장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파티션을 파일 저장 용도로 파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게 포맷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포맷이라는 작업이 그냥 지우는 작업이 포맷이 아니고 이런 그냥 생 공간에 이런 그냥 허벌판인 저 창고에 내 나름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을 몇 개를 갖다 둔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 어떤 규칙적인 저장 기본 틀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포맷입니다. 그래서 그 포맷을 해가지고 이 저장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 하나가 딱 구축이 되면 그걸 우리는 볼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로 얘기하면 파티션이나 볼륨이나 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볼륨은 파일 시스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파티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운영시설 수업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개발자로서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파티션 볼륨 이런 걸 그냥 막 섞어서 그냥 막 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파티션과 볼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아마 여러분들 쓸 때는 파티션이라고 얘기해도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단위를 보통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특별한 것까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구별을 하면 것이 볼륨과 파티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파티션 개념과 볼륨 개념을 가지고 컴퓨터가 저장 장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에도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드디스크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파티션만 여러 개 만든다면 어떤 거는 백파일 시스템, 어떤 거는 HFS 시스템, 어떤 거는 NTF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리눅스가 좀 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윈도우즈나 맥이나 좀 기존 사용자들의 어떤 사용자들 제공하는 서비스가 딱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 딱 그 OS가 제공하는 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건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파티션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나의 하드디스크인데 앞쪽은 백 파일 시스템, 뒤쪽은 EXT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 이제 파일 시스템 연구하는 사람들, 이 파일 시스템 한 시스템에서 똑같은 파일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는데 어떤 쪽이 더 빨리 저장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일반 사용자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파티션의 개념, 이게 하드디스크 하나, 하드디스크 1, 2, 3, 3개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 하나 안에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두 개의 하드디스크라도 OS가 이 기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파티션을 만든다면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데도 여러분이 저 PC에 하드디스크 두 개를 끼우는데 처음에 디스크 초기화할 때 아까 그 디스크 관리 툴에서 초기화할 때 묶어가지고 하나의 하드디스크 하면 D 드라이브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 나눠져 있지만 나는 1테라, 2테라 합쳐가지고 2테라의 연속된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좀 유리하죠, 쓰는데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짜투리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2테라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제공하는데 그거에 깔린 배경이 바로 파티션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렵습니다.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의 구조, 이제 저장 장치의 구조는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사실 이제 저장 장치 관리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파일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설계한다. 지금 이제 파일 시스템 필요한 이유나 목표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파티션을 하든 뭘 하든 나한테 500GB의 이제 저장 공간이 생긴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포매팅을 해야지, 어떻게 포매팅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이 파일을 write, 저장하라고, create 하라고, 또 read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찾아 읽어야지 좀 더 빠를 것인가. 파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뭐 디렉토리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파일이 수천 개가 있으면 그냥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뭔가 디렉토리 개념으로 체계화를 시켜놓으면 우리 바이너리 서치에서 빨리 하는 거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지금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지만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그걸 이제 내가 순서에 고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이 기본 저장하는 형태예요.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해야지, 어떤 식으로 저장해야지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 목적도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는 개념 하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그려진 그리는 것은 거의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NTF 파일 시스템과 맥의 HFS 파일 시스템과 리눅스의 EXT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방식이. 그런데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희한하게 그거는 별로 다르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주어진 거에서 일단 이거는 이렇게 컴퓨터 CPU 메모리 있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래픽 카드는 좀 더 성능이 좋고 어떤 그래픽 카드는 좀 더 성능이 나쁘고 막 그러고 어떤 또 소프트웨어는 좀 더 빠르게 되고 메모리를 좀 적게 쓰고 이런 이제 경쟁을 하듯이 파일 시스템도 뭔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지만 해보니까 별로 뾰족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뭔가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림 복잡이 되는데 이 그림 쓰는 바는 이거 전체가 하드디스크, 전체가 하드디스크이고 파츠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파티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앞부분에 이거는 부팅할 때 한번 얘기했죠. 프라이머리 부트 섹터 또는 마스터 부트 섹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파티션을 갖추게 되면은 OS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맨 처음에 부트 스트랩 코드는 그냥 여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파티션, 이 전달 표시된 게 두 번째 파티션을 요 그림은 바로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냥 0 위치, 얘의 상대적인 위치 0부터 9만까지를 그냥 차곡차곡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이 구조에 따라 저장한다는 거죠. 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핵심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핵심 부분은 FAT라는 부분,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부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 공간 안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정보가 뭐냐면 이 밖에서 이제 이 파일을 읽어보려면 수천 개 파일이 있을 텐데 이걸 내가 A라는 파일을 찾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장해놨으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읽어가봐야 될 겁니다. 쭉 읽어가봐서 여기에 A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네. 이렇게 찾아가야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래서 매번 파일 접근할 때는 이걸 다 한번 뒤져봐야 될 거예요.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저장합니다. A라는 파일은 100번째, B라는 파일은 1500번째, C라는 파일은 어디에 50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만 보고서 A 파일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하고 B는 여기에 있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죠. 인덱스. 그게 바로 FAT.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걸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 중에서 상당히 이제 초보적인 초기의 파일 시스템인 FAT이라는 이름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FAT16, FAT32 이렇게 됐는데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 말 그대로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이에요. 파일을 할당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즉 각각의 파일이 어디 있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파일에 어떤 파일의 저장 위치를 담고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빼치고 보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파일 로케이션 정보죠.
이게 구체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의미가 이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루트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요. 루트라는 말도 없고 루트 디렉토리라는 말도 안 해요. 이게 근데 파일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은 벗어나지 못해요. 디렉토리 구조를 안 가진 파일 시스템이 없어요.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디렉토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파일을 찾으려면 지난번 일을 생각해보면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파일 찾으려면 일단 루트부터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루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부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커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커널이 어딘지를 찾는 게 복잡하니까 다 뒤져보는 게 복잡하니까 무조건 그냥 이 위치를 아는 위치라는 거죠. 이건 어떤 컴퓨터인지 이 위치는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치를 하나 만들어두는 거죠. 루트 디렉토리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이제 데이터인데 양으로 치면 이게 99%죠. 99% 이상 이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아래 것도 다 디렉토리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위치를